자, 제3장 자치행정 조직법입니다. 1번 다음 중 지자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자체는 법인에 해당하느냐? 법인이죠. 그래서 이제 법인격을 갖고 있어. 권리 의무의 주체라는 얘기다. 2번에 광역시와 도의 변경은 반드시 법률로서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광역단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한다는 것은 법률로 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충청도를 없애고 경기도를 막 둘로 나누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자체를 분리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렇지? 이거 틀렸어요. 4번 지자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률로서 해야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갑니다. 한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지자체는 법인으로 한다. 맞고요. 2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구는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가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 대도시죠. 대도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습니다. 네, 수원시나 부천시 같은 경우, 성남시 분당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성남시 분당구는 바로 자치단체가 아닌 구예요. 그 다음에 군에는 읍면을 두고 시와 구, 이것도 맞습니다. 4번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자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로 해야 되겠지. 그렇죠? 정확히 알아둡시다. 오른쪽에 해설을 보세요. 이렇게 패치 분합이라고 하는데, 패치 분합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잖아. 중대한 사건이지. 그러니까 법률로 합니다. 다만 경계를 살짝 변경한다거나 한자 명칭을 변경한다. 그러니까 다른 한자를 쓴다는 거, 이런 거는 대통령령 수준에서 해도 됩니다. 5번 자치구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요.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자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지자체인 A광역시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징수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인 B가 납세 의무자인 D의 허위 신고를 묵인하고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세수에 누락이 있게 되네요. 이에 이제 주민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납세자인 주민이 그 상급기관에다가 감사 청구를 했어요. 여기 이제 감사 청구 제도죠. 일단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두 번째 줄까지는 그러니까 감사 청구 제도야. 그런데 C가 60일이 경과해도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요, 행정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주민소송이에요. 그리고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의 하나다. 지난 시간에 했죠? 4번입니다. 네, 504페이지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주민감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자, 서울시 노원구청장이 위법한 행위를 했어. 그러면 노원구청 위에 상급기관이 서울시니까 서울시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세요라고 주민들이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으면 그 상급기관이 주무부관청이죠. 주무관청, 중앙부처에 해당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감사 청구합니다. 자, 1번 봅니다. 7번 1번. 시도라고 한다면 주무부 장관, 그지? 시군 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하는 거예요. 한 단계 위에다가. 2번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업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 이때 할 수 있는 게 주민감사 청구 맞죠? 3번 주민감사 청구는 당의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되냐? 2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네, 이거 뒷부분이 틀렸네요. 무조건 아무튼 2년 이내에 해야 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됐고 4번 주민감사청구락에서는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수의 한 뭐 300명, 400명, 500명 정도 일정한 수의 주민들의 연설을 받아야 됩니다. 네, 19살 이상. 네, 9번 문제요.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아시죠? 주민 소환법이 있단 말이에요. 주민 소환. 공직자를 이제 일찌감치 퇴출시켜버리는 제도예요. 주민 소환. 외국인도 주민 소환 투표권이 있습니다. 영주 체류 자격 취득 기록 3년이 경과하면 주민 소환 투표권이 있다. 이런 거 시험 문제에서 뭐 3년을 뭐 2년으로 살짝 바꾸거나 그렇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외국인도 주민 소환 투표권이 있다. 요걸 기억하고 있어야지. 2번 주민 소환 투표 대상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 소환 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 행사는 뭐야? 그 권한 행사는 정지가 됩니다. 요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요게 이제 좀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공무단임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 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었어요. 이 사건이. 이 법률 조문이. 그러나 이제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3번 취임 후 1년 이내에, 그 다음에 자녀 임기 1년 이내는 소환 청구할 수 없어요. 언제 할 수 없느냐. 기간 규정이 있는데 이게 1년, 1년, 1년이 전부 다. 여기 없는 1년 하나가 또 있어요. 동일한 공직자에 대해서 주민 소환 투표가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또 청구 못합니다. 주민 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이제 해임되는 거다. 이런 거 조심해줘. 3분의 1 이상입니다. 3분의 1 이상만 투표장에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투표율이 낮다 보니까 이런 규정을 뒀어요. 자, 506페이지의 11번 문제. 지자체가 제정하는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사무와 관련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1번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숫자까지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1천만 원 이하입니다. 2번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요게 이제 침익적 내용이죠. 침익적 내용. 이런 경우는 반드시 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즉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다만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말까지 아셔야 되는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위임의 정도가 구체적이냐 포괄적이냐,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거는 조례에다가는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됩니다. 예, 대통령령이나 부령과 같은 데는 구체적으로 위임하라고 했어요. 구체적. 근데 여기는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됩니다. 그게 판례예요. 3번 고유 사무만 법률에 위임 없이 제정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고유 사무만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죠. 법률에 위임. 이게 그런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2번과 구별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2번은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경우, 이런 경우 반드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고유 사무 플러스 단체 위임 사무 있죠. 단체 위임 사무까지는 법률에 위임 없이 가능합니다. 법률에 위임 없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11번에 2번 잠시 좀 보면요.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고유 사무, 그다음에 단체 위임 사무, 기관 위임 사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침익적인 내용이다. 침익적. 뭐라고 했죠? 권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내용이라면 전부 다 근거가 있어야 돼. 위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뭐라고?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포괄적으로만 위임해도 돼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거 기타, 여기 그러니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요 지방자치단체 사무죠. 두 개 요거. 그러니까 고유 사무나 단체 위임 사무, 이런 것들은 법률에 위임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기관 위임 사무는 원래 국가 사무지. 국가 사무는 조례에다가 정하면 안 돼요. 그렇죠? 조례는 원래 기관 위임 사무를 정하면 안 됩니다. 조례는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위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관임 사무는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히 나눠서 기억하세요. 네, 11번에 4번.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이죠. 이 말은 법령에 위반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네, 508페이지에 갑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자,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여기서요, 법령에 위반되거나만 빼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 이건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 대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뭘 재의결했어. 그러니까 원래 지자체장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데, 거부권. 지방의회가 다시 재의결하면 그 재의결된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2번.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요거하고 비교해야 돼요. 이거는 2번은 맞는 문장인데요. 여기는 공익을 현저히 한다는 말까지 또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바로 거부권 행사입니다. 거부권 행사와 관련돼서는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 이 내용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까 1번에서는 대법원에다 소송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위법사항만, 즉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소를 제기하는 것이야. 요 2번은 맞습니다. 2번은 이제 제2 요구, 거부권 행사하는 것과 맞죠. 3번. 대법원은 재의결의 내용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재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다. 맞습니다. 자, 아까 동그라미 1번처럼 대법원에다 소송이 제기되죠. 그럼 대법원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시의 조례가 1조부터 100조까지인데 그 중에 2개 조문만이 위법해. 그렇다 하더라도 전부 무효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다. 4번.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지자체의 장의계를 이송하도록 되어 있어요. 15번 문제 봅니다. 옳지 않은 거.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위반돼서는 안 되겠지. 2번. 교육에 관한 조례의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시도교육감 맞습니다. 교육감. 이 사람이 행정청이죠. 그래서 교육에 관한 조례의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장. 다시요. 말씀드릴게요. 행정청이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의 공표권자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공표권자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3번.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어느 정도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고. 4번. 판례에 따르면 생활보호법과 달리 자활보호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는 위법하냐? 자활보호 대상자는 뭔가 이제 국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 이걸 지자체에 할 일이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지자체가 할 일인데 뭐 법률에 꼭 근거가 있어야만 생계비를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한 게 아닙니다.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하죠. 이렇게 수익적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보시면 법률에 근거를 두라는 것은 바로 이게죠. 이거 권리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5번. 교육에 관한 조례는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방의회 의결로 확정된다.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방. 요건 5번 지문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기서 말하는 교육위원회는 예전에 있던 교육위원회, 일단 교육위원회 제도는 없어졌어요. 몇 년 전에 없어지고 다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만 남아있고, 그냥 5번 지워버리십시오. 없어진 제도예요. 네, 17번 문제 보면 17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지자체의 장의 기관이임 사무의 법적 효과는 지자체에 귀속한다. 기관이임 사무는 상급 지자체 또는 국가의 사무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효과는 그 지자체라고 하면 안 되고 상급 지자체 또는 국가에 귀속된다라고 고쳐야죠. 2번. 단체 유임 사무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조례 제정 대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요 두 가지는요. 요 두 가지. 그러니까 고유 사무와 단체 유임 사무 있지. 요것은 조례 제정 대상이 된다고. 조례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거는 기관임 사무는 원래 국가 사무니까 조례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네, 3번.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수단으로서의 시정명령이 있어. 시정하시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적법성 통제 및 합목적성의 통제를 포함하냐? 아니죠. 합목적성 통제만이라고 해야 됩니다. 적법성 통제. 그지? 적법성 통제만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자체 사무잖아. 자치사무. 즉 고유사무예요. 고유사무는 자치단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뭐 공익과 관련됐다고 해가지고 계속 시정명령 내리면 안 돼.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의 경우에만 시정명령 내린다고. 이걸 적법성 통제라고 합니다. 기관임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아니라 이건 원래 국가 사무니까 기관임 사무는 국가 사무니까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죠. 분담하는 게 아니라. 5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결처분에 관한 사전 승인권이 아니라 사후 승인권이라고 고쳐야 돼요. 선결처분권은 지자체장의 권한으로서 이것은요, 주민들의 생명, 재산, 신체와 관련된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먼저 처분해버리는 게 선결처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지방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죠.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후 승인권이라고 해야죠. 자, 51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현행 자치법상 지방의회는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행할 수 없느냐. 원칙적으로 보면 기관 위임 사무는 국가 사무니까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법을 읽어보면 지방의회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해설 보세요. 지자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도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 의회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2번 대표적인 기관위임 사무는 상하수도 설치관리. 상하수도 설치관리야말로 고유사무죠.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적 의미의 사무지. 틀렸어요. 3번 판례에 따르면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하는 걸 판단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구속의 주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물론 이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법률의 내용이 문제죠. 그러니까 법률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이게 국가 사무인지 지방자치단체 사무인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가 먼저지. 근데 이제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경비 부담 이렇게 책임 기소의 주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4번은 지방의회는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위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위임 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4번이 맞아요. 자, 21번.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관한 권한이 아닌 것. 네. 그래서 자치단체장은 의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임시회를 소집 요구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선결처분권이 있고 진술권? 그러니까 의회에 출석해서 진술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 지방의회에서 질문권은 오히려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 질문권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한다. 514페이지로 갑니다. 23번. 지방자치법상의 직무이행명령. 직무이행명령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해서 있을까요? 직무이행명령은 24번에 5번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판서 안 할게요. 24번에 5번을 보겠습니다. 24번에 5번을 보면 이게 바로 직무이행명령이에요. 자,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한다. 아예 그냥 이행을 안 하고 막 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서면으로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나. 그래서 직무 이행 명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관 이임 사무에 있어서의 문제예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23번 문제 1번.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기관이임 사무가 대상이에요. 단체이임 사무 빼세요. 틀렸죠. 2번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자체의 장이 직무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지자체 비용 부담으로 대집행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대집행이란 말은 직무이행명령만 나오고요. 이른바 시정명령. 아까 나왔잖아요. 시정명령이 뭐예요? 자치사무. 자치사무에 대해서 시정명령 내릴 수 있어요. 그것이 위법한 경우에. 그런데요. 대집행이라는 것은 시정명령에는 없고 이렇게 직무이행명령에만 있습니다. 3번 만약에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어. 그럼 지자체장은 이행명령에 대해서 법원에다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4번 직무이행명령은 명백한 직무부작위뿐만 아니라 취소. 근데 자 3번 틀렸네요. 3번에 틀렸는데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취소 소송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 소송이 이른바 그 소송의 법적 성질이 뭐냐에 대해서 학설은 대립하는데 취소 소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취소 소송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 취소 소송은 처분,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 위법하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취소 소송인데 이거는 아니죠. 직무이행 명령이 뭐 처분이에요? 기관 대 기관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3번. 자, 4번. 직무이행 명령은 명백한 직무 부작위인 경우에만 합니다. 그러니까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 집행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직무이행 명령은 뭐라고 아까 봤죠? 명백히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는 경우에, 즉 명백한 직무 부작위인 경우에 하는 것이 이겁니다. 25번 문제 보죠. 25번.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관여에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하는 감독불복 소송이 있어. 그러니까 상급기관이 뭐 명령 내렸을 때 소송 제기합니다. 1번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권의 행사권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아니라 주무부 장관이라고 해야 됩니다. 주무부 장관. 시도지사는 맞아요. 그러니까 시군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내리는 것이 시정명령이에요. 2번 직무이행 명령은 지자체장이 자치사무 및 유임사무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기관 유임사라고 했죠? 기관 유임사무의 관리 집행을 명백히 해태했을 때 하는 것이다. 3번 취소 정지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는데 이때는 자치사무에 대해 허용되는 게 취소 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직무이행 명령에 대한 불법성은 대법원을 관할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소 기간은 15일이에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다 소송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현저한 부당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드린다고. 자치사무에. 그래서 현저한 부당까지 하게 되면 막 지방자치를 간섭하게 되면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방행정 끝났고 이제 공무원법입니다. 516페이지. 516페이지에 공무원법. 자, 1번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판례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임용 당시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으면 임용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국가가 과실에 의해서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다. 되게 그렇겠죠. 국가가 속았던 거지. 과실.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당연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과실이 있건 없건 간에 임용 결격 사유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무효다라는 것이야. 무효. 틀렸어요. 2번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라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임용할 당시에 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3번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당초의 임용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보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임용 결격 사유와 관련된 판례는요, 전부 그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임용은 전부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효인 경우에 상대방의 신뢰 이익을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신뢰 보호 이익. 그다음에 4번 임용 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임용자는 퇴직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도 우리 판례가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무효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자야. 공무원이 아닌 자니까 공무원이 누릴 수 있는 퇴직급여 같은 거 역시 행사할 수가 없죠. 자, 3번 문제를 보죠. 3번.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또 나왔는데요. 1번.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70일 만에 형의 사면 등으로 결격 사유가 소멸된 후 30년 3개월 동안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임용권자가 묵시적으로 새로운 임용청을 한 것은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사면됐다고 나오지만 결국은 임용될 당시에는 아직 사면된 게 아니니까 결격 사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2번.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면서 종전 재직기간에 합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미 종전 재직기간에 산입된 현역병 복무기간을 따로 떼어내어 신청기간에 제한 없이 합산 신청을 할 수는 없다. 좀 복잡한데 이미 현역병 복무기간이 이미 재직기간에 합산됐잖아.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또다시 합산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3번에 자 3번.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자가 그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했다 하더라도 당연퇴직 후에 사실상 근무기간은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전부 아무튼 판례가 여기 일관된 어떤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4번. 당초 임용 당시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었던 자를 그 후에 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특별 임용한 경우에 특별 임용 당시에는 공무원 결격 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특별 임용은 당연 무효입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시점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있어서 이제 무효가 됐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그래도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니까, 뭐 일을 했으니까 그런 경험을 살려서 특별 임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 특별 임용이 왜 무효입니까? 그렇지? 무효라고 약간 하자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것도 사실은 가짜로 근무한 거니까 이걸 경력을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우리 판례는 그렇다고 해서 이 특별 임용 자체가 특별한 임용이니까 뭐 특별한 경우니까 이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518페이지에 5번입니다. 5번. 옳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전직이 나와요. 여러분 전직과 전보의 개념을 명확히 구별해야 됩니다. 전직이란 좀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직렬로 보직 변경을 하는 것이 전직입니다. 요건요, 동일 직렬 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을 하는 죠. 요거는 전보라고 부릅니다. 동일 직렬 가까운 곳으로 가면 전보. 그 다음에 가령 외무공무원이 뭐 행정공무원으로 바뀐다. 이렇게 직렬을 달리한다 하면은 그건 전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전직할 때는 전직 시험을 치게 됩니다. 2번 공무원 언제든지 사의를 표시할 수 있죠. 여기까지 맞아. 근데 의원 면직에서도 사의 표시만으로 공무원 관계가 소멸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 공무원 하다가 사표를 썼는데 그게 의원 면직이에요. 그런데요, 사표 쓰고 나서 사실은 사표 내더라도 한참 동안 시간이 걸리더라고. 근데 인사과에서 이거를 정식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인사권자 결재받고. 그래서 면직 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공무원 관계가 소멸됩니다. 이런 지문은 의미가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공무원은 사표를 냈다 하더라도 아직 면직 처리가 되기 전까지 여전히 공무원 신분 관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이때 내가 사표 썼으니까 뭐 근무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고 직장을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징계 사유가 됩니다. 5번에 3번. 공무원의 임명행위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죠. 여러분 뭐 공중보건의 사건이나 시립무용단원, 합창단원 사건은 공법상 계약을 받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임명은요, 일반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인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것은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 중에 특허죠. 특허. 그 다음에 4번. 임용 전의 행위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임용될 때 인사권자에게 뇌물을 바쳤다 이거야. 잘 보이려고. 뇌물을 바쳤어. 나중에 발각이 되면 그 뇌물을 바칠 때는 임용 전이잖아. 임용 전. 그렇다 하더라도 징계 사유가 됩니다. 4번 맞아요. 5번 임용 당시에 임용권자가 과실로 임용 결격 사유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건 무효라고요. 무효. 그 임용의 취소는 뭐 제한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효인 경우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안 됩니다. 네, 7번 문제예요. 7번.
다음 공무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 중 징계위원회의 의견이나 동의 및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은 글쎄요. 이게 지금 보면 견책처분 그러니까 공무원 징계 견책 2번의 견책과 3번의 파면 요거는 징계니까 뭐 당연히 이건 징계위원회 의결을 받고요. 대기명령을 받았는데 면직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기명령이라는 것은 근무 성적이 불량할 때 일정한 기간 대기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가 그래도 여전히 근무 성적이 향상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 면직처분을 해버립니다. 네. 이때는 면직처분을 합니다. 이때는 동의를 징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5번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로 폐지 또는 과언이 된 경우에 면직 처리. 이것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좀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무시하시고요. 여러분 해설을 참조해서 해설 그대로 알아두세요. 그냥. 네,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9번. 공무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무원은 헌법 37조 2항의 법률 유보에 적용해서 제외됩니다. 37조 2항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조항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 뭐 정도, 형식 이런 걸 쭉 규정해 놨잖아요.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이러한 37조 2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7조 2항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사회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는데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당연히 공무원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2번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죠. 공무원은. 3번 이중매상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배웠잖아요. 바로 군인, 군무원, 경찰, 향토예비군 이런 사람들.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노동3권이 인정된 전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만 노동3권이 완벽한 형태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 보통의 공무원은 노동 2권까지만 보호되잖아요. 그리고 중요 방위 산업체 근로자들이 그건 공무원이 아니군요. 자, 5번 군무원은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 재판받고 맞죠? 11번 문제. 명령 복종 의무가 있으므로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도 복종해야 됩니까? 우리 판례는 위법한 명령은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판례예요. 박종철 씨 사건에서 이런 판례가 형성됐지. 위법한 상관의 명령, 물고문을 해라, 고문을 해라 이런 것은 위법한 명령이니까 따르면 안 됩니다. 2번 비밀 유지가 있죠. 그런데 다른 법령에 의한 증언도 모두 거부할 수 있느냐? 모두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회법 같은 데는 국회법에서요. 뭐 국정조사나 이런 거 할 때 공무원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소환을 해서 진술을 요구할 때 거부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거부하죠. 그럼 이제 고발당해서 처벌받습니다. 11번에 3번 공무원은 정책 중립이유가 있어요. 어떤 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는 퇴근 시간 이후에도 효력이 미친다. 맞죠? 네. 퇴근 시간 이후에 특히 이때가 문제가 되니까 4번이 맞고 5번 성실 의무건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공무원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위반하죠? 그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의미가 있어요. 성실 의무는 뭐 윤리적인 의무에 그칠 것 같죠. 그러나 공무원에게 입장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인에게 있어서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성실해야 된다는 것. 따라서 위반하면 징계가 되는 거예요. 네, 13번 문제 보죠. (13번) 타당한 것은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 중 대법원의 판례 또는 다수설에 의할 때 타당한 것은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겸직도 가능합니까? 겸직은 가능할 수 있어요. 기관장 허가 받으면 겸직은 가능한데 영리 업무는 안 됩니다. 절대적 금지.
2번 공무원이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설사 소속 행정기관장의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면은 안 됩니다. 이것도 판례죠. 우리가 연가가 1년에 공무원들 1년에 연가가 뭐 한 15일 내지 20 며칠까지 이게 연가를 쓸 수 있어. 그렇지만 근무지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가 나야 돼요. 연가 신청하면 연가 결제가 나야지. 이게 전교조 사건 같은 경우에 학교장이 학교 교사한테 근무지를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떠났어. 서울에 와서 막 시위를 했어. 그럼 이런 것은 징계 사안입니다. 3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 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바깥에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맞고요. 4번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하게 직무해야 함은 윤리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과 달리 공무원들은 법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지키지 아니하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5번 둘 이상의 상관으로부터 서로 모순되는 직무명령이 받아질 때는 계층제 구조상 최상급 상관의 명령이 아니라 직근상관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A라는 공무원이 있어. 그럼 위에 팀장이 있고 팀장 그 다음에 이제 과장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과장과 팀장의 명령이 서로 모순 충돌된다. 그럼 A는 이거 현실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보면 과장이 더 높은 사람이니까 과장의 명령을 따라야 될 것 같지. 그러나 계층 구조의 원리상 팀장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A는 팀장의 명령을 따르고 팀장은 또 과장의 명령을 따르고 이런 식으로 해야 계층제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직근상관이라고 돼요. 직근상관. 가장 가까운 상관. 이 의무와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4번 문제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4번.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 고충심사가 결정하면 여러분 고충심사위원회라는 거 있어요. 이거는 징계 사안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떠한 것이든지 고충심사위원회에다가 얘기할 수 있어. 그럼 거기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무슨 행정심판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행정심판 아니야. 따라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거하고요. 소청심사위원회라고 하면 달라져요. 소청심사위원회하고 고충심사위원회 다릅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소청심사위원회인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행정심판이에요. 따라서 그거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공무원법상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면 이에 대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요 문장은요. 요구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반드시 요구하여야 합니다. 재량상 아니에요. 공무원이 뭘 위법한 행위를 했죠. 그다음 필수적으로 반드시 징계위원회에다가 회부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아시야 돼요. 3번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에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장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안 되지. 그렇겠죠? 그 다음에 4번 품위 유지 의무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경우 존재한다. 공무원의 의무 중에 좀 특이한 게 바로 이거야. 다른 의무들은 직무와 관련된 의무들인데요. 품위 유지 의무는 직무집행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은 품위를 유지해야 돼요. 뭘 잘못해가지고 막 신문지상에 오르고 구설수에 휘말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품위를 훼손했다 해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어요. 옛날과 달리 옛날엔 절대로 안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여전히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외국인도 능력이 있으면 채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2번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3번 형사상 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직위 해제 사유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거예요. 직위 해제라는 게 있죠. 근데
형사 기소되면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 검사가 법원에다가 재판에 붙이는 게 기소잖아. 그래서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예요. 일단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해요. 그러나 약식명령은 제외한다라고 괄호 안에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이제 범죄의 정도가 좀 가벼워서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만 처리하는 제도예요. 4번 계급정년이라는 게 있는데 일정한 횟수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승진을 못하면 공무원으로부터 퇴직당하는 제도가 계급정년인데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특수한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어. 뭐 군인, 경찰 공무원, 그다음에 뭐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계급정년 제도가 있어요. 5번 자기 직무를 떠나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파견 직원의 급여는 어디서 지급하겠어요? 돈을?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하지. 아직은 소속이 바뀐 건 아니니까. 파견됐다 해가지고 소속이 바뀐 건 아니지. 그러니까 원래 소속 기관에서 합니다. 17번에 공무원의 징계책임과 관련된 설명을 드린 것은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징계의 문제 아직 안 끝났는데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